어떤 사람에게는 고향이 아카시아 꽃내음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어머니의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로 기억되겠지만 이 소년에게 고향의 냄새는 코를 찌르는 시큼한 짬밥 냄새와 지독한 돼지 똥 냄새였습니다. 1957년 일본 규슈의 사가현. 기차가 지나갈 때마다 땅이 흔들리는 철길 옆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무허가 판자촌에 한 소년이 살았습니다. 비가 오면 지붕에서 흙탕물이 뚝뚝 떨어지는 그곳에서 소년의 할머니는 매일 리어카를 끌고 동네 식당을 돌며 남들이 먹다 남긴 잔반을 수거해왔습니다. 그 썩은 냄새 진동하는 음식 쓰레기는 집 마당에서 키우는 돼지들의 밥이었습니다. 학교에 가면 아이들은 코를 막으며 소년을 피했습니다. 야 조센징 너한테서 돼지 똥냄새 나 저리 꺼져. 소년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돌멩이가 날아와 이마를 찢어도 울지 않았습니다. 소년의 이름은 손정희. 그는 어린 나이에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가난하면 무시당한다. 힘이 없으면 짓밟힌다. 나는 절대로 죽어도 이렇게 살지 않겠다. 고등학생이 된 손정희는 어느 날 료마가 간다라는 책을 읽고 벼락을 맞은 듯한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 사카모토 료마처럼 뜻을 세우자. 조센징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이 좁혀 터진 일본을 떠나 더 넓은 세상으로 가자. 그는 다니던 일본 명문 고등학교 교장실 문을 박차고 들어가 자퇴서를 던졌습니다.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미쳤냐고 말렸습니다. 정희야, 너 여기서 졸업하면 편하게 살 수 있어. 왜 사서 고생을 하러 가냐? 손정희는 그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일본의 평범한 월급쟁이가 되려고 태어난 게 아닙니다. 내 이름 석자를 전 세계에 새길 겁니다. 어머니는 피눈물을 흘리며 바짓가랑이를 잡았지만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 그는 그곳에서 스스로를 지옥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밥 먹는 시간도 아깝다. 그는 왼손에 교과서를 들고 오른손으로 포크를 찍어 밥을 목구멍으로 넘겼습니다. 씻는 시간조차 아까워 물과 함께 삼켰습니다. 목욕할 때도 책을 받고 운전할 때는 강의 녹음 테이프를 들었습니다. 하루 수면 시간 3시간. 그리고 그는 자신에게 미친 룰을 하나 정했습니다. 하루에 무조건 하나씩 돈이 될 발명 아이디어를 짠다. 그렇게 아이디어 노트가 수백 페이지 쌓여갈 무렵 드디어 대박 아이템이 터졌습니다. 음성 기능이 있는 전자 번역기. 내가 말한 일본어가 기계를 통하면 즉시 영어로 번역되어 나오는 당시로서는 SF 영화에나 나올 법한 물건이었습니다. 새파란 대학생 손정희는 설계도 달랑 한 장 들고 일본으로 날아갔습니다. 그가 찾아간 곳은 당대 최고의 전자회사 샤프. 보통 같으면 경비원에게 쫓겨났겠지만 그의 눈에는 광기 어린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샤프의 기술 총괄 사사키 전무는 이 당돌한 청년의 기백에 압도당했습니다. 이건 물건이다. 우리가 사겠네. 계약금 1억엔. 당시 대졸 신입사원 초임이 몇만 엔 하던 시절 현재 가치로 따지면 수십억 원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판자촌에서 돼지똥을 치우던 소년이 종이 한 장으로 떼부자가 된 것입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쥐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봤냐, 조센징이라고 냄새난다고 무시하던 놈들 다 봐라. 이게 나의 첫 번째 승리다. 미국에서 얻은 자신감, 그리고 주머니 두둑한 1억엔의 군자금. 손정희는 그것을 무기 삼아 드디어 일본이라는 전쟁터로 금이 환영합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펼쳐질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의 아주 짧은 예고편에 불과했다는 것을. 일본 소프트웨어 유통을 내가 다 먹어치우겠다. 패기 넘치게 귀국한 그를 기다리고 있던 건 레드카펫이 아니라 시한부 선고라는 충격적인 비극이었습니다. 1981년 일본 후쿠오카의 한 허름한 2층 건물. 에어컨도 없어 찜통 같은 더위 속에 땀 냄새가 진동하는 좁은 사무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훗날 세계 경제를 주무르게 될 소프트뱅크의 초라한 시작점이었습니다. 사무실에는 딱 3명이 있었습니다. 사장 손정혜, 그리고 아르바이트생 2명. 첫 출근 날 아침, 손정희는 시장 바닥에서나 볼 법한 괴짝 하나를 가져와 사무실 한복판에 놓고 그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습니다. 자, 잘 들어라. 우리 회사는 5년 뒤에 매출 100억을 넘길 것이다. 10년 뒤에는 500억을 할 것이고 나중에는 두부를 셀 때나 쓰는 단위인 조 단위로 돈을 세게 될 것이다. 우리는 세계 1등이 된다. 침을 튀기며 열변을 토하는 사장을 보며 아르바이트생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눈짓을 교환했습니다. 야, 이 사람 미쳤다. 도망가자. 2명의 직원은 다음날 바로 사표를 던지고 도망갔습니다. 누가 봐도 정신 나간 허풍쟁이였으니까요. 하지만 그 허풍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손정희는 당시 난립하던 PC 소프트웨어 회사들을 찾아다니며 기막힌 제안을 합니다. 당신들 물건 만들기 바쁘잖아. 파는 건 내가 다 해줄게. 나한테만 물건 줘. 그는 일본 최대 가전 유통업체인 조신전기와 독점 계약을 따내며 일본 소프트웨어 유통 시장을 단숨에 장악해버립니다. 창업 1년 만에 매출 35억엔. 도망갔던 직원들이 땅을 치고 후회할 만큼 돈이 빗자루로 쓸어담듯 들어왔습니다. 언론은 그를 천재 청년 사업가라며 대서특필했고 그는 일본 IT 업계의 기리나로 떠올랐습니다. 세상이 그의 발 아래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신은 그에게 성공이라는 달콤한 사탕을 주자마자 곧바로 지옥의 불구덩이로 밀어 넣었습니다. 1983년 회사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어느 날 손정희는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짐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과로겠지 생각하며 병원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표정은 사형 선고를 내리는 판사처럼 차가웠습니다. 손 사장님,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만성 B형 간염입니다. 지금 뇌간이 어떻다는 겁니까? 이미 간이 딱딱하게 굳어가고 있습니다. 당시 의학으로는 치료법이 없습니다. 길어야 5년입니다. 주변 정리하시고 입원하세요. 나이 26. 이제 막 성공의 맛을 봤는데, 이제 막 가난했던 집안을 일으켜 세웠는데 5년 뒤에 죽는다니. 그는 병실 침대 위에서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왜 나입니까? 왜 하필 지금입니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그는 밤마다 병원 복도에서 혼자 숨죽여 울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사람들은 웃으며 걸어가는데 왜 나만 여기 갇혀서 죽어야 하는가? 그가 가진 수백억 원의 돈도 회사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3년 6개월간의 병원 생활. 회장직에서 물러나 병실에 누워있는 동안 회사는 엉망이 되어갔습니다. 믿었던 임원들은 떠나고 경쟁자들은 소프트뱅크는 이제 끝났다며 물어뜯기 시작했습니다. 매일매일간 수치 검사 결과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피 말리는 나날들. 그는 병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죽을 순 없다. 내 딸이 결혼하는 모습은 보고 죽어야 할 것 아닌가. 그는 병실을 도서관으로 만들었습니다. 죽음의 공포를 잊기 위해 미친 듯이 책을 읽었습니다. 역사서, 철학서, 과학서 등 무려 4,000권의 책을 독파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료마가 간다를 펼쳤습니다. 료마는 칼에 맞아 죽는 순간에도 일본의 미래를 걱정했다. 나는 고작 병 따위에 져서 내 꿈을 접을 것인가. 그때 기적 같은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새로운 간염 치료법이 개발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생존 확률이 반반인 위험한 치료였지만 손정희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죽을 목숨이다. 내 간을 다 드러내더라도 나는 살아야겠다. 그는 독한 약물 치료를 버텨내며 바이러스와 싸웠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온몸이 붓는 고통 속에서도 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기다려라 세상아, 내가 다시 돌아간다. 그리고 1986년 그는 완치 판정을 받고 병원 문을 걸어 나왔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손정희의 눈빛은 예전에 그 야망 넘치던 청년의 눈빛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삶과 죽음을 초월한 무언가를 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서늘하고도 거대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회사로 복귀하자마자 직원들에게 선언했습니다. 나는 이제 돈을 벌기 위해 사업하지 않는다. 나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 정보혁명을 일으킬 것이다. 그리고 그는 일본의 거대 통신 공룡 NTT와 정부를 상대로 목숨을 건 전쟁을 선포합니다. 일본의 인터넷 요금이 너무 비싸다. 내가 이걸 10분의 1로 만들어주겠다. 모두가 미쳤다고 했습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손정희는 웃었습니다. 죽다 살아난 놈이 뭐가 무섭겠나. 바위가 깨질 때까지 치면 된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손정희는 더 이상 브레이크가 고장난 스포츠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폭주하는 불도저였습니다. 2001년 일본. 당시 일본은 IT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초고속 인터넷 ADSL로 싱싱 달릴 때 일본은 여전히 전화선을 꽂아 쓰는 거북이 같은 ISDN 방식을 고집하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일본 통신 시장을 독점하고 있던 거대 공룡 NTT가 자신들의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새로운 기술의 도입을 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손정희는 분노했습니다. 세상은 빛의 속도로 변하는데 일본만 쇄국 정책을 펼치고 있구나. 이대로 가면 일본 경제는 망한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직접 통신 사업을 하겠다. NTT가 안 하면 내가 선을 깔아서라도 일본 국민들에게 싼 인터넷을 공급하겠다. 그가 내건 슬로건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속도는 10배 빠르게, 가격은 10분의 1로. 당시 한 달에 10만 원이 넘던 인터넷 요금을 만원대로 낮추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모두가 비웃었습니다. 손정희가 드디어 미쳤구나. 수학을 못하나 땅 파서 장사하나. 하지만 진짜 문제는 돈이 아니라 NTT의 방해 공작이었습니다. 소프트뱅크가 인터넷 서비스를 하려면 NTT가 깔아놓은 구리 전화선을 빌려 써야 했는데 NTT는 기술적인 핑계를 대며 접속을 허가해주지 않았습니다. 검토 중이다. 곤란하다. 기다려라. 그렇게 시간만 죽이며 손정희를 말려 죽이려는 작전이었습니다. 참다 못한 손정희는 결국 이성의 끈을 놓아버렸습니다. 어느 날 아침 손정희는 비서에게 아무 말 없이 지시했습니다. 기름통이랑 라이터 준비해라. 비서가 기겁하며 물었습니다. 사장님, 그걸로 뭐 하시려고요? 관청에 간다. 오늘 단판을 짓지 못하면 내 몸에 불을 지르고 죽어버리겠다. 그는 정말로 기름통을 들고 일본 총무성 관청으로 쳐들어가 담당 국장실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양복 안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 책상 위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국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 사장, 이게 무슨 짓입니까? 테러라도 하겠다는 겁니까? 손정희는 핏발선 눈으로 고함을 질렀습니다. 테러? 내가 테러리스트로 보이나? 지금 당신들이 하고 있는 짓이 바로 일본의 미래를 죽이는 테러야. NTT라는 독점 기업 하나 배 불려주려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아. 당장 NTT한테 우리 회선 연결해주라고 명령해. 안 그러면 나 여기서 내 몸에 기름 붓고 분신하겠다. 어차피 병으로 한 번 죽다 살아난 목숨이다. 여기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내가 잿더미가 되면 세상이 당신들의 그 더러운 유착관계를 알게 되겠지. 대한민국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이 광기 어린 협박에 엘리트 관료들은 벌벌 떨었습니다. 저놈은 진짜다. 진짜로 불지를 놈이다. 결국 총무성은 백기를 들었습니다. NTT에 즉시 명령을 내려 소프트뱅크에게 회선을 개방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손정희의 목숨을 건 도박이 철옹성 같던 일본의 관료주의와 독점 구조를 박살낸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서비스가 바로 야후 비비입니다. 하지만 산 넘어 산이라고 서비스는 시작했지만 가입자가 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너무 싼 가격을 의심했습니다. 만원?
싸구려가 오죽하겠어. 사기 아니야. 손정희는 여기서 또 한 번 미친 짓을 감행합니다. 길거리에서 모뎀을 공짜로 뿌려라. 네, 사장님, 그 비싼 기계를 공짜로요? 그래, 사람들이 일단 써봐야 알 것 아닌가. 써보고 좋으면 돈 내라 그래. 그는 빨간색 파라솔을 든 판촉부대 수천 명을 고용해 일본 전역의 기차역과 거리에서 닥치는 대로 모뎀이든 쇼핑백을 나눠줬습니다. 마치 길거리에서 휴지 나눠주듯 최첨단 통신 기기를 뿌린 겁니다. 당시 일본 뉴스에서는 기이한 풍경이라며 연일 보도했고, 경쟁사들은 쟤네 곧 망한다며 혀를 찼습니다. 이 마케팅에 들어간 돈만 수천억 원.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주주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손정혜 물러나라. 회사를 말아먹을 작정이냐? 주주총회장. 손정희는 단상에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제발 눈앞의 푼돈만 보지 마십시오. 우리는 지금 물고기를 잡기 위해 바다에 밑밥을 뿌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수천억 적자가 나지만 고객 100만 명만 모이면 우리는 평생 1조 원을 버는 회사가 됩니다. 나를 믿어주십시오. 그의 눈빛은 너무나 확신에 차 있어서 욕하러 왔던 주주들이 오히려 기립박수를 치고 돌아갔다는 전설 같은 일화가 남았습니다. 결과는 손정희의 압승이었습니다. 공짜 모뎀을 받아간 사람들은 난생 처음 경험하는 빛의 속도에 중독되었습니다. 한번 빠른 인터넷을 맛본 사람들은 다시는 느린 전화선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가입자는 폭발적으로 늘어나 순식간에 5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엔티티는 땅을 치며 후회했지만 이미 대세는 넘어간 뒤였습니다. 손정희가 깐 고속도로 위에서 일본의 IT 산업이 꽃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단지 돈을 번 것이 아니라 일본이라는 나라의 인프라를 통째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손정희의 시선은 이미 일본을 넘어 대륙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레이더에 중국의 한 영어 강사가 포착되었습니다. 키 150cm, 깡마른 체구의 외계인처럼 생긴 남자.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그 남자에게 손정희는 인생 최대의 배팅을 준비합니다. 2000년 도쿄의 한 호텔. 손정혜 회장 앞에는 중국에서 날아온 20명의 벤처 사업가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각자 두꺼운 사업 계획서를 들고 손정희의 투자를 받기 위해 침을 튀기며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정희의 표정은 시큰둥했습니다. 다들 숫자 노름만 하고 있군. 진짜는 없나? 그때 맨 마지막 순서로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왜소한 체구에 툭 튀어나온 광대뼈, 마치 외계인 같은 기묘한 인상을 가진 남자. 그는 다른 사람들처럼 양복을 입지도 않았고 두꺼운 서류 뭉치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번들거리는 눈빛으로 손정희를 똑바로 쳐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인터넷으로 중국을 바꿀 겁니다. 중국의 모든 가게가 인터넷에서 물건을 팔게 될 겁니다. 제 눈에는 보입니다. 남자의 영어 발음은 촌스러웠고 사업 모델은 구체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정희는 그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동물적인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것은 20년 전 귤 괴짝 위에 올라가 세계 재패를 외치던 자신의 냄새였습니다. 미친놈이다. 진짜 미친놈이 나타났다. 설명이 시작된 지 딱 6분. 손정희가 남자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만 됐습니다. 돈은 얼마나 필요합니까? 남자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니, 저는 돈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저를 알리러 온 겁니다. 손정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당신은 돈이 필요합니다. 내가 투자하겠습니다. 200억 원 받으십시오. 남자가 거절했지만 손정희는 억지로 돈을 쥐어주다시피 투자를 감행했습니다. 주변 임원들이 기겁을 했습니다. 회장님 매출도 영원인 회사에 6분만 만나보고 200억을 태웁니까? 미치셨습니까? 손정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너희들은 서류를 보지만 나는 저 사람의 눈빛을 봤다. 저놈은 한다. 그 남자가 바로 알리바바의 창업자 마윈이었습니다. 이 6분간의 만남은 14년 뒤
2014년 알리바바가 뉴욕 증시에 상장하면서 전설이 됩니다. 손정희가 투자한 200억 원은 무려 3,000배가 넘는 수익으로 돌아왔습니다. 투자 수익만 약 60조 원.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미친 투자가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손정희의 동물적인 감각이 정점을 찍은 사건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스티브 잡스와의 일화입니다. 2005년, 아직 세상에 스마트폰이라는 단어조차 없던 시절, 손정희는 불쑥 미국 애플 본사로 찾아가 스티브 잡스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대뜸 종이 한 장을 꺼내 그림을 그렸습니다. 아이팟에다가 휴대폰 기능을 합친 기계. 당신 이거 만들고 있지. 잡스는 흠칫 놀라며 웃었습니다. 마사일에서 내가 너를 좋아해. 다들 안 된다고 하는데 너만 냄새를 맡고 왔구나. 그래 만들고 있다. 손정희는 그 자리에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그 기계 일본에서는 나한테 줘. 내가 독점으로 팔게 해줘. 잡스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사 나는 너한테 주고 싶지만 너는 통신회사가 없잖아. 통신 면허도 없는 놈한테 어떻게 휴대폰 독점권을 주나. 손정희는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기계만 약속해줘. 통신회사는 내가 어떻게든 구해올 테니까. 그것은 미친 약속이었습니다. 아직 나오지도 않은 아이폰을 팔기 위해 손정희는 일본으로 돌아오자마자 통신회사 쇼핑에 나섰습니다. 마침 장사가 안 돼서 일본 시장 철수를 고민하던 보다폰 일본 법인이 매물로 나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다폰은 썩은 동아줄이었습니다. 통신 품질은 최악이었고 고객들은 매일 욕을 하며 떠나고 있었습니다. 가격은 무려 20조 원. 임원들과 주주들이 결사 반대했습니다. 회장님 20조 원이면 우리 회사 전체보다 비쌉니다. 저런 망해가는 회사를 사서 뭐합니까? 우리 다 죽습니다. 하지만 손정희의 귀에는 그들의 반대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잡스가 건네줄 아이폰이라는 미래만 보였습니다. 시끄럽다. 무조건 산다. 돈이 없으면 빚을 내서라도 산다. 그는 회사 운명을 걸고 20조 원 베팅을 감행해 보다폰을 인수했습니다. 사람들은 손정희가 드디어 노망이 났다고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2년 뒤 2008년 스티브 잡스는 약속대로 아이폰 3G의 일본 독점 판매권을 소프트뱅크에게만 넘겨주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일본 열도는 아이폰 열풍에 휩싸였고 만년 꼴찌였던 소프트뱅크는 일본 1등 통신사를 위협하는 거대 공룡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모두가 현재를 계산할 때 손정희는 홀로 10년 뒤의 미래에서 와서 정답을 베끼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60이 넘은 손정희는 더 이상 돈을 벌기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 그는 100조 원 규모의 비전 펀드를 만들어 전 세계의 AI 기업들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또 묻습니다. AI 거품 아니냐? 너무 위험한 것 아니냐? 손정희는 쓸쓸하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내 눈에는 보인다. 30년 뒤 모든 산업이 AI로 재정이 되는 세상이. 나는 그 미래에 내 모든 것을 걸었다. 돼지 냄새 나던 판자촌 소년. 돌팔 매질을 당하며 피를 흘리던 조센진 꼬마. 그는 이제 일본 역사상 가장 많은 돈을 번 사나이가 되어 도쿄의 펜트하우스에서 저 멀리 세상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가 쥔 것은 돈이 아니라 남들보다 조금 더 멀리 보는 망원경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오늘도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그것이 바로 손정희라는 남자가 사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